예, 반갑습니다. 조촐한데요. 오히려 앉아서 이렇게 드론드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부담스럽게 카메라를 대고 있어서 그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멀지도 않습니다. 오다 보니까 1시간 40분 정도 자가역으로 왔는데 춘천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죠? 예. 제가 서울서 어떤 모임을 이렇게 가게 되면 저를 소개할 때 앞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멀리서 오신 강원도에서 오신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 소개 안 하셨네. 춘천이 가장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돼요. 호남에서 오신 분이나 저쪽 경상도에 오신 분보다도 더 멀리 있는 동네 같은 느낌, 그게 강원도 이미지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면 저 삼척 이 정도 지역 같으면 사실 멀게 하죠. 그러나 춘천은 서울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춘천을 서울 따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격으로 해서 지역사회 어떤 그 정책 비전을 만들고 한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수도권이다. 수도권 편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나 편입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마치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진행해야 할 그런 정치 방향 이런 거로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주장들 합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창피하게 그러지 맙시다. 춘천이 춘천다워야지 수도권 편입에 그게 목숨 걸고 또 자존을 구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 해서 제 나름대로는 춘천다운 그런 시정 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네, 저는 군포 제 친구가 있던 동네여서 한 서너 번은 왔었는데 그렇게 이쪽과 인연을 깊게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불러줄 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지 멀다 어쩌다 이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어휴, 길게들 하시네요. 저한테 주어진 얘기는 그걸 같아요. 좀, 춘천에서 진행됐던 일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제가 시민운동을 한 경험은 갖고 있지만, 그 경험은 제가 주변, 그러니까 아주 운동권도 저쪽 변두리 운동권이 있었고, 또 시민운동도 보면 이렇게 주류 시민운동을 하진 않았고 생협운동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 제가 3선을 했었고 농업 주로 먹는 거와 관련된 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슈 그 지역 아젠다 핵심 안에 내가 늘 뭔가 문제 제기하거나 리드하거나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은 저한테 별로 아마 듣고 싶은 마음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시장 때 조금 그 이전에 또는 다른 지역에서 흔하게 보였던 그런 모습은 아닌 좀 더 뭐랄까 새롭고 좀 다른 길 그런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아마 그 시민의회와 많이 닮아 있거나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 출발한 그런 정책들이고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치들을 한번 들려달라 해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전환의 길. 저희 춘천시정 운영에 있어 뭘 그걸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뭐 각각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춘천시정은 이거야 저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뚜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환도시. 뭔가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길도 있다. 그게 제가 내건 슬로건이고 그 컨셉을 가지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길, 그게 제가 4년 동안 했었던 길이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지역 이야기이지만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네요. 우리 이대수 목사님 오시네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뵙고, 그래도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영광입니다. 얘기 끝나고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춘천에 대한 이야기를 춘천에 머문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뭐 지역이 대부분 다 비슷한 관점에서 정치인들이 지역을 해석하거나 지역의 어떤 주류 그룹들이 지역에서 방향을 만들어 갈 때 주로 이런 관점이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 낙후가 됐다, 푸대접이다, 뭐가 희생돼 있고 굉장히 우리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굳이 더 강조하고 그러면서 뭔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이슈들을 제가 뭐 정치인마다 만들겠다라고 선언들을 하고 지역 언론들도 이걸 뭐 끊임없이 부추기 이렇게 안 돼서 지역에서 뭔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동안에 뭐 우리가 만나왔었거나 흔한 풍경들이죠. 그 소외론을 부추기고 그 부추긴 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치적인 역량을 과시하거나 그렇게 포장하거나 뭔가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영웅적 그런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갖고 이제 정치들을 주로 하죠. 근데 그래서 대체로 보면 아마 지역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국가도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서 뭐 대부분 주류 정치 그룹들에서 하는 얘기는 성장을 빼놓고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공식화 같은 거예요. 선거에서 저거 뺀 것만큼 바보 같은 그런 것들로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 자체가 안 되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물론 군포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수도권에서는 아주 그게 지겨워서 안 그렇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에 그런 모습은 거의 다 유사할 거예요. 뭐 선진국 따라잡기처럼 서울 따라잡기, 대도시 따라잡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외와 이 푸대접의 현실을 극복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서울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유능한 정치 일꾼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중앙부처 관료들이라든지 매우 어떤 정치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짜자잔 하고 등장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타나서 지역의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또 같이 호흡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체는 이렇습니다. 행정과 지역 이게 다 성장 카르텔 또는 뭐 토호 연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존의 몸부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춘천만 해도 토건과 관련되어진 업체가 900개가 넘어요. 춘천이 인구 29만 정도 도시이고 뭐 그 도시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서울이 1.6배, 1.8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과잉이 되고 길도 내고 또 다시 허물고 길 내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거가
뭐 비단 춘천만의 문제겠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미 토건적 취향으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으니 또 그 토건에 의해 형성되어진 자본이 또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빠져나올 방법도 없겠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 법률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본 무슨 법이 하나 있어요. 도로법이 있으면 그 옆에 무슨 법이 생기는 줄 아세요? 특별법이 생기고 촉진법이 생기고 이런 무슨 법의 유사 법률이 하나둘 막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본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걸렸어. 야 이게 법률적으로 안 풀려라고 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법이 또 안 풀려면 촉진법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국회 주변에 가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기 이해가 막히는 걸 뚫는 그런 어떤 소위 로비스트들이 상주해 있고 그 국회의원들을 관리하고 보좌관들 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를 평생의 업무로 삼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그렇게 한국 사회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아주 순탄한 그런 법체계와 행정체계, 행정에 대한 지배력들을 갖고 있죠. 근데 지역은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딴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 오직 성장 아니면, 오직 개발 아니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아. 딴 말 하면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왜 실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완전 우리하고 딴 나라 사람 취급을 하죠. 그 딴 나라 취급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 그 얘기의 출발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성장과 개발 그게 유일한 지역에서의 정치 또 정책의 목표고 방향이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늘 실력 있고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마다 똑같이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과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결과로 사람들이 좀 나아졌다, 행복해졌다, 또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그런 거로 인해서 나아진 것이 확인되거나 확인됐냐 물어도 확인된 것들이 이게 확인되지 않냐. 그런 것이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 지표를 봐도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지역은 정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어떤 사회학자들이 아주 뭔가 데이터를 갖고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이 얘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시는 양극화되고 초고령화되고 저출산이 됐고 또 기후변화 문제 생겼고 사회적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단절이 됐고 가족 공동체는 해체가 되고 이웃은 이웃에 대해 최소한의 아주 살핌과 나눔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더더욱 또 슬픈 거는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도 갖지 않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슬픈 사연들이 우리 현실 앞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로지 성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그 불행한 상황을 만약에 만들 거라고 그런 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잖아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그 기존 이제껏 해온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봤어야 하는데 참으로 아직도 의심하지 않아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통령도 더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이 사회에 갖고 있는 뭔가 구조적인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 강제하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국가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청와대 잠깐 있었지만 제가 8개월 정도 농업비서관실에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숨이 막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가체제라고 하는 게
뭔가 독립적이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옳고 반듯한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그런 사회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뭔가 세계에 아주 두터운 어떤 압력, 뭐 이런 것 속에서 편입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아실 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이 중앙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지만 사회의 위기, 생명의 위기, 기후위기, 이런 근본적인 위기의 어떤 다중적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돌파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 어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지역은 다를 수 있어요. 지역은. 그래서 이 질문들을 했죠.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다르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어요. 다르게. 다른 길도 있다. 그런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아주 전환이라는 거를 키를 내걸었어요. 이 말 때문에 아직도 춘천에서는 끊임없이 뭔 전환이야, 생뚱맞게. 전환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데 전환을 설명해봐. 그러면 정치공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철원이 이재수가 재선이 안 되고 떨어지고 그러고 말지. 그 전환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아직도 논쟁적이고 그러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는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개발이 아닌 지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 같고 영성의 세계로 가겠다는 거고 우리가 시민이 객관화된 사람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관점을 갖기로 하는 거고 지배가 아니라 상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 도시에 대해 재해석하고 재발명하고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려운 것 같아도 4년 동안 매일 반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래요. 이런 형태로 완전 다른 길을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만의 힘, 자원 이 관점이에요. 서울서 뭘 가져와야 된다.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이에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마치 우리가 1800년도 어느 즈음에 개방되지 않아서 우리가 막 꼬꾸러지고 무너진 것까지 끄집어들여가지고 세계화에 대한 설명을 그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계화의 결과가 뭘까? 1990년 그 즈음에 유행처럼 번졌던 논쟁들이죠. 그때 당시에 개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FTA, WTO 체제 막 출범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마치 그때 당시에 자기가 영웅처럼 그때 개방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아찔한 상상이 어떻다라고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뒤집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 마당에 그게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앙정치권에서 지금 지도 아직도 스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후지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세계화 이렇게 개방되는데 그게 어쩌면은 제가 다 말씀드릴 만큼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남들이 한 말을 그냥 따라한다면 세계 자본에 맥힌 걸 거예요. 그냥 문 열어서 고스란히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대로 그야말로 자기들의 미국에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로 또 다른 세계 자본이 우리 춘천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막히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탁탁탁 치워주는 게 FTA이고 WTO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내 식탁 앞에 그냥 가져다 주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왔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논리였고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가진 게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얘기의 출발이었어요. 우리는 힘도 없다.
뭐 이런 건데 우리의 힘을 다시 보자. 우리의 자원이 있는지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시각, 다른 생각 가져보자라고 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곧 행복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행복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표현을 제가 19년도에 우리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썼었던 요 표예요. 제가 1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19년도에 요게 표예요. 앞에 부분, 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던 그 얘기하고 이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 시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눴었던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뭐 저처럼 별로 이렇게 유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무슨 학식이 깊지도 않고 또 그런 어떤 그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경험이 깊지도 않아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냥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뭔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길을 걷기로 했는데 그 다른 길을 걷고자 했던 나의 이야기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 도시에 대해서는 시장이 무슨 짓을 하는 이런 도시를 안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의 고백이었어요. 시장한테 맡기거나 정치인한테 맡기거나 이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왔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결과는 실질적으로 행복하지도 않았고 뭔가 주머니가 두툼해지지도 않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희망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이 결과는 결국 정치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지역사회에서 일정하게 지배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그딴 짓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시장에 대해서 또 방향을 탁 바꾼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 믿지 맙시다. 뭐 제가 하는 말이 결코 진리의 말도 아니고 지혜의 말도 아니고 뭐 엄청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닌 시민들이 결정하는 시민들이 다시 이 도시에 대해서 해석하는 시민들이 이 도시의 실제 주체로서 자기 것으로 이 도시를 생각하고 다시 이 도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봅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른 길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들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뭔가 판단하고 새 길이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만들고 라고 하는 짓들을 해봅시다. 근데 그걸 대충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경험된 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참여민주주의적 수준으로 가면 난 안 될 것 같다. 아주 완전히 바꾸고 뒤집어 버려서 시민이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거는 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뭐 나라는 바꿀 수 없지만 도시 운영의 방식을 그동안 관행이 아닌 다른 방향인데 제가 저를 믿지 마시고 저가 뭐 결정을 되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할 결정을 시민들이 하는 방법으로 바꿉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꾸기 시작. 굉장히 불편한 건 있어요. 더디고 막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건 좀 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전환 가치에서 가장 또 놓칠 수 없는 핵심 가치고 반드시 지원해서 실천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내건 슬로건이었고 그 관점으로 이 도시에 대한 그 새로운 접근, 우리 뭐 여러 표현들을 합니다만 그 재발명이라는 표현도 썼죠. 또는 지역의 발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12년 동안 CEO를 했어요. 한 10년은 생협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생협하면서 뭐 우리 이든 선생님, 저 목사님들 있고, 그때 그 전에는 이제 EYC라고 기도운동 또 한 10년 했었죠. 10년도 아니고 한 5, 6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영성적 그 관점들이 제 몸에 많이 이렇게 배어 있는데,
그 의원을 제가 무소속으로 했어요. 정당을 갖지 않고 시의원을 무소속으로 하다가 이제 시장 때는 다들 무소속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또 조언이 그때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분위기 형성돼서 시민운동 몫이 생겨서 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12년 동안 무소속으로 시의원을 했으니까 그게 먼저 사람들한테 뭔가 이미지도 이렇게 좋게 보여서 그런지 이제 협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주당과 통합하는 그 대열에 합류가 돼서 자연스럽게 민주당하고 합류가 됐지. 사실은 12년 내내 저는 혼자 의회에서 고독한 일들을 해왔는데 그때 제가 정말 계속 생각했던 게 이 10가지. 다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시민들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졌어요. 행정관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행정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도덕적인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 또 능력 뭐 그런 선언의지 뭐 이런 것들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 관료주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 사회를 얼마나 어둠으로 몰고 가는지는 그걸 직접 가까이서 목도하지 않으면 못 봐요. 안 보여요. 근데 12년 내내 그거만 봤거든요. 이분들이 결코 도덕적 문제 있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근데 관료들이 지배한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확 보여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슨 토목, 초국, 결탁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사회가 구조화되는 것에 대해서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 이 행정들이 받쳐주고 만들어줘요. 그게 결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호간에 결탁이 돼서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공무원 오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발이라고 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방향성이고 그것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의 나름의 이유 있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적극 행정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가 일정하게 행정이 갖고 있는 지배력이 아주 강하게 된, 특히 지역은 더 그러하죠. 시민운동도 행정과는 뭐 요즘 많이 행정에 대한 감시도 많이 하고 의회 감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저 깊은 곳에 안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그 지역마다 마을마다 어떻습니까? 그 관하고 연결돼서 함께 어울리는 이 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이야기들을 썩고 만나면서 형성되어진 여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다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도대체 안 해. 이 논리들 이게 나쁜 얘기들입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이단 취급을 하던 거예요. 응? 아니 세상에 농업과 관련 산업이 중심이 된다. 이게 지역화는 외부의 힘이 우리 자원으로 행복한 도시 만들자. 자발적 시민의 자부심과 이런 게 하게 하자. 협동과 호혜 이렇게 하자. 이게 빨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쩌면 시민사회 구호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이질감을 갖고 있는. 제가 12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게 제 컨셉이었고 12년 내내 떠들었어요. 하도 제가 많이 떠들어가지고 지겹다고 할 정도로 의회에서 혼자니까. 근데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제가 시장이 돼서 이제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시민 주권과 지속 가능함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국장들이 제가 시의원 때 계장들이었고 과장들도 있었고 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뭐라는 줄 아세요? 처음 듣는 소리래. 시장이 됐는데 우리 국장들이 와 12년 내내 떠들었는데 처음 듣는 소리라는 거야. 귀에 듣지도 않은 거죠. 제가 무소속인데다가 혼자 떠들어대고 앉아있으니까 시장도 관심도 안 갖고 맥히지가 않은 거죠. 시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그랬군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이걸 좀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이 컨셉이지 이 안에 내용을 채우는 작업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역이 뭘까? 지역에 갖고 있는 게 뭐지? 우리한테 뭐가 있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해볼까? 하자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죠. 늘 우리는 의존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는 게 편해.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시장 뽑아놓고 지가 다 해결해 준다고 다들 그러는데 뭐 우리한테 또다시 또 왜 맡겨? 우리가 할 일이야? 지가 할 일이지. 그 정말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수구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자 해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뭘 해결하자라고 하잖아요. 해결하는 것들을 직접 발견하고 직접 기획하고 그걸 예산 설계까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왜 그걸 우리한테 맡기나? 지가 하면 되지. 지들이 원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무원이고 권력이고 그래서 뽑아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뽑아놓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이젠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진짜 생각은 시민이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하자는 거였어요. 해보는 경험. 그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구조로 이 시행정 시스템들을 좀 바꿔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주권 이 개념을 그래서 하여간 조례도 수도 없이 만들기도 했고 별로 먹히지도 않는 거지만 하여간 그 작업을 했어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나 이런 누군가의 그러니까 그 기성화되어진 기득권적 어떤 그 구조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뭔가 그 자발성과 어떤 그런 민주적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힘이 생길 거고 그 힘을 우린 지역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뭔가 경제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력을 키우겠다라고 한 그 컨셉에 맞춰서 진행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들이 계속 모이자 그랬어요. 제가 그 시의원 때 한 얘기인데 제가 그거 왜 시민들하고 얘기 안 했습니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진행했어야죠 라고 뭐라고 제가 세게 얘기하면 국장들이 아주 여유있게 얘기해요. 아유 참 의원님 모르는 소린도 작작하십시오. 시민들한테 맡겨봤자 배가 산으로 가지 무슨 소리냐. 맡기면 맨날 싸움만 하지. 자기들이 모여서 무슨 협의가 되고 뭐 됩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러지 절대 의견들이 모아지지도 아니하고 뭔가 해결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지금도 들어볼 거예요. 아마 동네에서 들어보는데 이거 중앙에도 똑같아요. 중앙에서 지역에서 뭘 하자라고 하는 권한을 주자 분권과 자치에 대한 권한을 팍팍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면 중앙에 있는 행정가들이나 중앙에 있는 정치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역에다 맡겨봐.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지. 절대 지역에서 그 고난 다 해결해서 큰일 나. 라고 하는 거라고 아주 유사한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중앙에서도 지들이 지역에 맡겨본 적도 없어요. 권한을 준 적도 없어요. 권한 자체가 지금 거의 아마 88대인데 뭐 조금 바뀌어서 77.5대 1? 뭐 22.5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50대 50으로 가면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행정 권력을 갖고 있던 행정 그룹들이 판단할 때 시민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주체로 나서게 되면 도시가 결단난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 한번 해보기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사례를 갖고 와보라고. 배가 산으로 간 적이 있는지 맡겨본 적이 있는지 갖고 오라면 하나도 못 갖고 오는 거야. 결국은 해보지도 않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모였을 때 모여서 만들어낸 지혜와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과 그 과정과 이걸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딱 한 번만 해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또는 어떤 시민들과의 민원들이 막 격하게 발생했을 때 공청회라고 하는 이름뿐인 공청회 딱 한 번 하고 거봐 싸우잖아라고 하는 정도 한 번 정도 됐어요. 2번 간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3번은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기적은 어디서 나왔냐면 한 번에서는 안 보였던 게 2번에서는 정말 가능성 살짝 보여 3번째부터 보여주는 게 사람들 모아놓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주장하다 마는데 뭐 2번까지는 저로 탐색하다 말고 그러지만 3번째부터는 맨날 똑같이 지 얘기 주장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번 정도만 만나면 벌써 얘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제가 10년, 12년 하면서 늘 해던 게 사람들하고 미니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무소속이 3선을 할 수 있었고 제가 1등을 하는데 2010년 제가 시의원 할 때 1등하고 2등하고 3,000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그때 민주당 바람이 확 이광재라는 사람 바람이 불어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막 지역을 완전히 섞어놨던데 제가 시의원으로 그때 1등을 했는데 2등하고 3,000표가 났는데 한 지역구에서 아마 전국에도 전문 홍보할 거예요. 이 3,000표씩가 가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민원왕이에요. 민원왕.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더 많죠. 시장을 맨날 괴롭히고 그러는데 잘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법을 찾느냐고 관계자들 불러요. 만약에 주로 우리한테 오는 게 뭐 엄청나게 거대한 게 오겠습니까? 대체로 작은 거죠. 우리 동네에 이 과속방지턱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안 해준대. 근데 어느 날 제가 확인한 건 이런 거예요. 그 과속방지턱을 그 젊은 부부가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키우느냐고 그 뒷골목에 사는데 과속방지턱을 그걸 해달라고 시청에도 요구했는데 안 돼요. 주변에 동의를 받아오세요. 라고 하니 주변에 받아올 뭐 우습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가서 주변을 놓고 하고 툭툭툭 하는데 이만한 사람 다 해줬는데 바로 옆집이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안 해주는 걸 뭐 몇 번을 부탁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시청에다가 계속 민원 제기를 또 해요. 그게 계속 안 되고 공방을 하다가 결국 저한테 온 거야. 저 사람이 좀 그런 부분에 잘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안 해주는 분은 노인 두 분이었고, 노인 두 분이에요. 그분들은 이 덜커덕 소리가 반에 되면 싫어. 니네는 애들 때문에 좋지만 나는 그 덜커덕 때문에 아침잠 가뜩이나 잠드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해서 안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핏대 세우고 그 할아버지하고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행정하는 사람하고 이 팀을 제가 아주 꼬셔가지고 함께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첫날 모였을 때는 막 다투다가 제가 이거 무려 3번까지 했어요. 근데 4번 정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정말 자기들끼리 막 냉랭하게 싸우고 얘기도 안 되고 있다. 이미 이제 전사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뭔가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간들이었겠죠. 첫 번째 만남. 근데 두 번째 또 시원히 만나자라고 하니까 어색하지만 또 만났는데 뭔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굳은 이 표정들이 이렇게 달라졌어. 세 번째 만나니까 이제 서로 얘기가 좀 되는 거예요. 3번씩 만나니까 돼. 물론 그때 결론은 안 났는데 그 뒤로 제가 확인을 한 건 한참 뒤였는데 노인분들이 양보를 해줘요. 그래도 내가 양보하는 게 맞지. 애들 위험한 거보다는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미니 포럼을 제가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으면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사람을 모아놓으면 안 될 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웃기지 마.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중앙부처에다가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였죠. 뭐 지방분권하고 자치 권한 확대하면 지역이 다 말아먹는다고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지역에다 맡기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 있잖아요.
해결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숙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쉬운 말인데, 근데 일부러 토의민주주의를 할까, 무슨 어떻게 할까, 근데 그냥 단순한 민주주의보다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서로 막 내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건 뭐 그 전 얘기지만 제가 수구의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했거든.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는 제가 정부라는 표현도 처음 썼지만 숙이란 말도 제가 아야 공식화했어요. 민선 7기 시민의 정부 시절이라 하는데 시민의 정부 시절에 숙의라고 하는 단어가 행정용어로는 일상화된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민 총회라고 하는 게 있죠. 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잘 됐어요. 전국적으로도 막 물론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뻔한 얘기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전국에서 하는 무슨 주민자치 무슨 박람회하고 그럴 때 춘천이 대상을 3번인가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왜냐면 요런 걸 만들었어요. 요렇게. 이게 뭐냐면, 그 마을 단위에서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주민자치회는, 전국이 다 동일하게 진행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만, 주민자치회를,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그 유지들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공모해가지고 오픈해서 이제 들어와서 응모해서 자치회의로 참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많지는 않아요. 아마 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데에 인원이 한 30명이라고 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했던 분들이 또다시 와서 하는 게 한 거의 80% 이상, 90% 정도 되고 한 10% 정도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동네에 대해서 물론 시민운동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뭔가 지역 의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이걸 제가 본격적으로 한 게 마을 단위에서 시장이 초도순시라는 거 하잖아요. 마을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시장이 가장 신나는 시간이에요. 가서 아주 폼 잡고 저 마을에 있는 유지들한테 쫙 얘기하고 뭐 건의하는 거 쫙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지 주머니 돈 그 쌈짓돈 뭐 꺼내주듯이 꺼내주면서 아주 폼은 폼대로 잡고 뭔가 으스대기도 하고 실제 시민들한테도 인기 끌만한 얘기들이 거기서 다 나오죠. 근데 그걸 없앴어요. 이제 그거 자체가 시장이 초도순시해서 뭔가 건의받고 행위하는 이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앴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이젠 마을에서는 시장이 와서 건의를 듣고 또 마을 단위에서 시청에다가 뭔가 건의하고 이런 구조로 가지 말고 마을에서 스스로 자기들 핵심적인 문제들을 직접 의제 발굴을 해서 자기들끼리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다듬어서 총회에 붙여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그 계획을 결정하는 거라는. 이거 복잡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에 가서 그 간담회 할 때는 그 전 것을 쭉 보면 이게 주민의 수건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수건을 다 들고 나오잖아요. 다 수건하고 들고 나오는데 우리 땀 닦는 수건 말고 이렇게 수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을마다 수건 사업이 왜 이렇게 해마다 많이 생기는지. 그 생기는 것마다 근데 우리가 25개 읍면동인데 다 똑같아. 다 비슷해. 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줘달래요. 와, 신기하대. 아니, 주민들은 동사무소 갈 일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거기서
그 동사무소가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거기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한 10,000명이 살고 있으면 관심 갖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은 거기 가서 맨날 살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 동사무소가 깨끗해지고 좋아져야 돼. 30년만 되면 바꿔야 돼.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 수건사안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무소 뭐 바꿔달라 해달라. 길을 닦아달라.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을 계획을 하기 시작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풀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요. 무슨 동사무소를 왜 고칩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 계획 수립할 때 분과별로 이렇게 뭘 만드는 걸 제가 가봤는데 제가 뭐 우리가 어떻게 하라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마을 계획을 하는데 정말 익숙하진 않죠. 익숙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무려 한 동네에서 제가 그 주민자치 분과위원회라는 데 가서 이제 거기 소위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촉진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훈련되고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기서 작업을 해주는데 한 집에서 한 팀이 저 총회 여기 저 마을계획 수립할 때 의제 설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총회라고 하는 걸 거쳐서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총회에 붙일 수 있는 의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몇 번 모였냐? 그 팀들이 무려 29번을 모였대. 그 29번이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29번 모여가지고 배로 산을 보낸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29번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여러분도 궁금하죠? 정말 궁금해.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 의안을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이런 딱딱한 얘기를 처음에 한두 번을 했겠지. 근데 아마 이건 쫙 뒤집어 던져리고 자기들의 삶의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뭐 A라는 사람은 자기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노인이 노인대로 얘기했을 테고 주부대로 각자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과 자기 마을과 또 그 자기 삶과 자기 마을과 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아마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았어요.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나와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 돌보는 걸 동네에서 해보자 라고 한 게 만들어져요. 우리 어르신들 무슨 어디 마을 힐 가는데 굉장히 먼 데가 있어. 마을 버스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또 그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이 그림 그려가지고 동네 이 산책로에다가 우리 동네 이쁜 거 뭐 쓰기 하는 거 나오고요. 시장 초도 순시 때는 상상도 못하고 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 삶을 끄집어내놓고 얘기한 문제를 29번 만나면서 어떻게 이걸 배치할 것인가 하면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얘기를 자기네가 아주 지혜롭게 조정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었겠죠. 어쨌든 29번의 기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주 모이면 그렇게 훌륭하고 자기 문제들을 꺼내놓고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러니까 제가 뭐 뒤에 이제 얘기할 거는 내가 뒤에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선한이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선한이유 프로젝트라는 게 제가 기독교 이완씨 뭐 이런 기독 청년 출신이어서 이 기독교적 감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선한 이웃 프로젝트. 우리 이웃을 만나는 이 국가가 아무리 해준다 그래도 이웃의 살핌이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나라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나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살펴주는 이 관계들이 깨졌어요, 진짜로. 동네 살피면 있잖아요. 오지랖 넓은 놈이에요.
저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얘기하지 정도가 꽤 근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직접 살피는 거는 그건 진짜 오지랖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반일치 신부가 말씀하셨던 대로 근원적 독점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보고를 받는데 먼저 시장까지는 아침 보고를 뭐를 주로 받는지 아세요? 그게 있어요. 지역 권력은 지역 정보 양에 비례한다. 그래서 시장에 딱 앉으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정보가 들어가요. 저기 이대수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쫙 들어오고 저쪽에 무슨 3번 무슨 일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쫙 들어오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그 전날 있었던 것도 쫙 모아가지고 들어와서 그 지역 사회에 대한 걸 죄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거 없앴어요,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각자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민원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포장을 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대신에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자. 그래서 동네마다 정말 촘촘히 뒤져서 찾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보로 갖고 오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온 사람마다 동네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매뉴얼화하거나 계속 어떤 방법을 찾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한 이웃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2분씩은 꼭 방문을 해요. 이렇게 일주일에 2분이니까 수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가 수백 명을 만났는데 수백 명의 욕구가 어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절박함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복지가 어떤 거죠? 다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딱 들어와야 되고 그것도 내가 손들어야 돼. 난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자기가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도 우리 사회는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고주의예요, 사회복지가. 근데 그 사회복지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흐름이라는 게, 중앙부처에서 만들어낸 게 일반화하고 평균화하고 그 구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만든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줄 알아야죠. 욕구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것만 딱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삶의 요구들은 수도 없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각자 자기 삶의 욕구들은 다 다양한데 그걸 소위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정부한테 맡깁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난 출발이라고 생각해. 이 자치의 출발은, 시민 주도의 어떤 출발은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맡겨진 채로 누군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것을 용인하는 순간에 이제 자기 삶 자체는 표준과 평균과 이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결국은 나 삼재체에 대해서 전혀 나를 반영하지 않은 시정 운영이 되고 나라 운영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하고 다른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근데 나하고 상관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하나 법조항에서 10원짜리가 20원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고 굉장히 바라고 기대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 그런 10원짜리가 20원짜리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게 정치, 나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게 국가, 나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는 게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의 자치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맡겨진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그런 삶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시정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힘있고 권한이 막강한 시정부는
계속 뭔가를 막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 나하고 관심 없는 건데, 근데 하는 것마다 아마 저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이 왜 나왔는지 아니, 저질의 하를 하다 하다가 저질이 되는 거예요. 저질이에요, 저질이. 정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근원적 정말 원인을 규명해서 들어가면 소위 정치인들의 정치적 그런 어떤 욕망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연의 시계와 정치인의 시계는 다릅니다. 5년, 4년 이곳에 갇혀서 그 강박 때문에 뭔가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시계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파헤쳐지고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계속 어떤 행정이 반복되고 막 진행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세뇌해서 우리를 그냥 구조화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 안 될까? 뭐 우리 집 앞에 차가 10번 오는 거 20번 오게 하면 안 될까? 뭔가 쓰레기 팍팍 치워주면 안 될까? 이제 이런 것만 기대할 뿐이지, 진짜 이 도시에 운영되어지는 모든 작동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나의 삶과 연관돼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는 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관행을 깨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마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낯설어. 그래서 내가 표현한 말이 이 낯설음을 상쾌하고 유쾌하고 발랄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고안해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정을 스스로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만든 게 마을 자치를 위해서는 마을자치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을 끊임없이 만들었죠. 청년청도 좀 이따 나옵니다만, 청년청이 청년 정책을 주도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민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고, 이 농민들이 나한테 더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 농민들이, 저는 아까 얘기했던 변두리 운동권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주류 운동권이었거든, 지역사회에서. 근데 이분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그걸 날 시켜? 지가 해주지. 이 양반들이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직접 지역에 대한 농업 설계를 직접 하십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왜 우리한테 맡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우리가 대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분들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거의 혁명적 변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보면 박경석 씨라고 할 거예요. 차별철폐연대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아주 일면식도 어떤 분인데, 춘천에서 그런다라고 해서 춘천에도 여러 번 오고, 저하고 코드가 맞았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춘천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중증 장애인 권리 증진 일자리. 말도 어렵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만들었어. 박경석 씨, 이준석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막 TV 토론까지 하면서 싸웠죠. 이분들이 거의 장애인 투쟁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전 현실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싸움들을 수십 년째 해오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사회가 그만큼 귀를 안 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게 제 반성이었어요. 제가 시의원 시절에 말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아는 척을 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장애인들하고 여행을 이제 잠깐 같이 갔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장애인하고 모임을 만들고, 이제 시장하기 전이에요. 모임을 만들고, 여행도 가고, 낚시도 가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하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별걸 다 하는데,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우린 밥 먹을 때 뭐 생각해요? 맛있는 거 생각하고, 뭐, 그대로 가까운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들하고 모여서 우리는 맛있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갈 수 있나 이것만 고민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하고 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회예요. 그 이분들의 투쟁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분들한테 감화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드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들라고 했더니 아까 얘기한 중증장애인 권리 증진 프로그램이에요.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케어해주는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한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 드시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에게 일자리라니 라고 생각하죠. 그분들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그건 사회적 책임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춘천시청 앞에 와서 이재수한테 데모하는 거예요. 프랜카드 걸고 유엔이 정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라 라고 푯맛을 들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시청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중증장애인 권리 증진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무려 춘천에서 40개, 서울에서 40개라 했나? 하여간 사업이라 했어, 사업. 연간 사업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모델로 만들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짜라 그랬어요. 이 팀들이 바로 다 자기들이 예산을 짜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직접 한 도시에 진행되어지는 소위 행정 메커니즘도 알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멋진 말로 얘기하시대요. 민치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들을 갖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자치지원센터도 만들고, 또 노인들은 지휘숙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청, 농업회의소, 장애인위원회, 지휘숙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이게 다 중간지원 조직이고 거버넌스를 위한 그 멤버십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시작이 딱 끝나자마자 다 초토화되고 아주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제일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 있고, 이게 뭐 여기 이 자료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저거예요. 놀이터를 제가 시의원 때 시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놀이터를 왜 이렇게 상품 찍어내듯이 하느냐. 애들 하나도 안 가게. 1년에 놀이터가 기본적으로 한 도시에 10개 이상은 새롭게 만들어져요. 아파트 새로 생기는 단지마다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네가 또 새롭게 막 구성되면 반드시 놀이터는 들어가요. 근데 놀이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요. 그 놀이터는 한 2주면 뚝딱 나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 다다다닥 붙이면 끝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민망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는 동네에 그 만나는 거, 동네 전체가 놀이터이고, 딱 만져지면 그게 장난감이고, 온 동네가 우리의 창의적 공간이었잖아요. 그렇게 축복받은 생활들을 한 삶이에요. 물론 가난했을 때, 적어도 저렇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갖춰지고, 정말 지금처럼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축복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잖아요. 어른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놀이터만큼은 아이들 눈높이에 그 부모들이 직접 한번 만들게 해보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답이 기가 막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까? 전문가들에 맡기면 아무리 늦어봐야 한 2달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요. 전문가에게 맡겨진 삶. 그게 이번 일리치가 진짜 그것도 이게 됐어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지면서 내 삶이 얼마나 쓸모없어지는지에 대해.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살림이 아니라 죽임으로 가는 문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보가 되어 가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2년 동안 만든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2년 동안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봄내 놀이터. 한번 그 쳐보시면 춘천의 봄내 놀이터가 정말 하는데 이분들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와서 막 고민이 막 깊어 한 달이 늦어져요. 뭐 하는데.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을 넘게 논쟁하고 있더라고. 저기가 조금 뭔가 위험성 있는 모험성을 두는 이 프로그램을 둘 것이냐, 아니다, 안전해야 된다, 애들 다치면 큰일 난다, 그 공적으로 어떤 거냐. 근데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그래 좀 아이들 땐 다칠 수도 있지. 그 다치는 조금 다치는 것조차도 막아버리는 그 어른들의 태도와 자세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큰 불행을 만드는 거 아니냐. 요거 가지고 논쟁하더라고요. 굉장히 난 의미 있고 건강한 논쟁이었다고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이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 시정부 자율예산이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수구예산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썼는데요. 숙의예산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예산이죠. 왜냐하면 제가 5개 영역으로 100억을 만들어서 일단 주민자치에는 그렇게 자율예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대신에 이제 각 영역별로 일단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장애인, 농업인, 문화예술인, 노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청년. 이게 5개 영역을 20억 정도 실링을 주고 자기들이 1년 동안 어떤 형태로 가되 대의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해야지 몇 사람 모여서 논의해서 결과하면 이거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고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수기 구조를 만들고 또 그 다수의 그 해당 영역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어요. 이렇게 운영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정말 저는 과정이 감동이었어요. 이 수기 예산에서의 물론 장애인 영역도 굉장히 난 잘했다라고 보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이제 활동력들이 작으니까 시민들을 모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죠? 이 청년들은 정말 정성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얘기 때문에 앞에 얘기가 좀 서설이 길었던 것 같고 이분들이 그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청년청을 만들어서 거기 실무자를 배치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청년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행정에서 하나도 물론 맨날 이 친구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행정하고 싸우다가 4년을 계속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랬지만 이거 굉장히 행정과 다툼이 있으면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들이 이 청춘의회를 민회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기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자기들의 이야기 판을 벌려내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 100명을 만난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100개 단위를 만난 거, 100명의 사람을 만난 거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단위의 다양한 영역에 계신 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듣는 거 가지고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걸 쭉 찾아내고 발견하고 모아내고 정리하고 그런 작업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이분들하고 나눴던 얘기를 통해서 이게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만든 것은 결국은 강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으기 시작, 사람들을. 19세에서 39세에 있는 사람들을 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말도 얼마나 잘 만들어요. 정말 미친 위원회네. 정말 미친 위원회.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청년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이기 만들었어요. 그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였더니 신청인원이 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청년을 찾습니다라고 했는데 133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33명.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지네들 이름을 어떻게 청춘의회라고 해서 뭐냐 그랬더니 춘천시 청년청이 춘천시 안에 있는 일들을 춘천시 의회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청춘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의라고 아니라 얘네보다 더 잘할 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그래서 만든 게 이 의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과정이에요. 수기 과정. 내가 이 분과 원탁회의 할 때 한 번 꼭 참석해달라고 해서 이때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그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인데도 이렇게 백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침 튀기지 않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그게 진짜 야속하더라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걸 다 막아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학교도 못 가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자기들은 굉장히 신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모였어요. 이분들이. 그 모인 숫자가 여기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 게 133명의 동료들이 222일간의 여정인데 64번의 대화를 했고 30가지 해결책고 3번의 공동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4번의 대화를 했대. 진짜로. 이렇게 온오프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상상을 가지고 자율예산을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자율예산, 수구예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분과를 만들었대. 자기들끼리. 도시분과, 문화분과, 복지분과, 참여분과, 일자리분과라고 만들어서 요 분과별로 수십 번을 만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겠다. 더 만났겠지만 계속 모여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자기들의 상상력들을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지역의 문제를 자기 것도 하고 자기 문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기들이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 당시 제가 자주 가면 이 꼰대 노릇할까봐 가능하면 안 가고 그냥 놀게 만들었는 건데 그 이야기 뒷얘기 들어보면 아주 거의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 막 누군가가 막 만들어서 부흥회 하잖아요.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없이도 아주 그 공론장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부흥회 이상의 감동과 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들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청년 희망 안시처와 주거생활 안정화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으로는 다 됐어요. 예산으로 해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 투표를 해서 투표한 결과로 몇 개가 뽑혔을 거예요. 그 뽑힌 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분과 얘기고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그래서
64회에 1302명이 20억 쓰라 그랬는데 아마 어떤 것들은 되고 안 되고 했는지 몰라도 이 17.7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 직장 복리후생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춘천에서 진행됐었던 청춘의회에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춘천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읽어낸 아름다운 서사예요. 그 청년들이 지금도 이제 그 시장이 바뀌고 1년 만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근데 그 이상 이어가지 않더라고요. 매달리는 것 자체가 일만 한주 쪽팔리네. 이런 것조차도 하는 걸 상대로 거기다 대고 뭐 애원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미련 없이 그냥 떠난다고 그러고 안 보고 간다 그러고 그러고 확 던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뭐 어느 모임은 요 모임을 하고 어느 모임은 요 모임을 하고 자기들끼리 자주적 모임을 한다는 소리는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이거 참 아니구나. 우리가 만들어 왔었던 것들 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 관련 네. 뭐 열으려고 했더니 조금 말씀해 주셔서 네. 궁금해서 네. 협동조합이 50% 정도 조합수가 늘어났는지 이렇게 보시는데 50% 증가하고 총 돈의 체력이 중이라고 협동조합 도시 네. 오히려 조금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92년도에 제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뭐 EYC다 뭐 이런 기독 청년 활동들을 하는데 별로 교회도 저가 은혜가 안 됐고 저도 이게 은혜가 안 돼서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목사님처럼 저도 신학교를 갈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격이 안 돼서 아마 못 간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이 저보고 협동조합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협동조합을 91년도 춘천에 처음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활동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뭔가 아쉬우니까 저를 이제 시의원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덕에 제가 무소속으로 하지 무슨 수로 제가 합니까? 근데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자주적 삶을 구조하고, 그걸 안착하고, 그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지속성을 갖게 하는 구조로서 협동조합만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 활동을, 아까 거기 10가지 중에 나와 있지만, 가장 그걸 작동 원리로 삼는 도시가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어린이집 협동조합을 만든 어린이집.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도 잘 모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위탁되는지, 엄마들 경험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원장 한 사람의 역량이 다 맡겨요. 원장이 갖고 있는 무슨 경험, 원장이 갖고 있는 브리핑 능력, 이거 하나 믿고서 원장한테 위탁하는 그런 허술한 위탁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잘못하고 조폐긴 무지하게 뭐 언론에서도 뭐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인성과 아이들의 삶, 아이들의 어렸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공간이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화된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래서 이거는 한 개인 원장한테 이 위탁하는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우리는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자면 안 줘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협동조합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버스가 마침 제가 시장이 되는 순간에 버스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다시,
회생 절차를 밟는데 시민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시민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민협동조합이 회생 절차의 주체가 되게 하고 시정부하고 협조해서 회생 절차를 바꾸려 했는데 이게 이제 망조가 돼가지고 이건 뭐 복잡해서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버스도 시민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하고 또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쓰레기 부분인데 그건 시도하다가 노조하고 부딪혀서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 축구단을 협동조합으로 바꾸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택시들을 이제 협동조합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가 많이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 감차를 해달라고 자기 회사 택시를 시정부가 그전에 사줬어요. 근데 받을 때 면허를 공짜로 받아놓고서 시정부한테 또 그냥 판다는 거야. 또 그 압력에 의해서 시장은 사줘야 돼. 그리고 사준 거 가지고 또 다시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거 하나도 안 들어준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강화를 했어요. 만약에 그 제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우리 법률 가지고 들이대면서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4개의 택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 협동조합에 뭐 이건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그 구성원 지금 춘천이 한 800대? 한 1800대 정도 되는데 1100대가 개인 택시고 700대가 회사 택시예요. 근데 700대 중에서 200대가 지금 예, 협동조합 택시로 바뀌었어요. 이 문화를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응원하고 만들어줬어요. 그게 이제 제가 되자마자 만든 게 협동조합 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중간지원 조직이 그 일들을 서포트하게 하고 작업을 하게 해서 결국은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 자료가 더 제가 확보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시정부가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무심하게 그쪽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행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걸 행정을 시민들의 꽃이 되면 저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하면서 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제 요 뒤에 얘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좀 쭉 나열하는 거고요. 그 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먹거리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제가 생협운동을 오래 했기도 했지만 먹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먹거리 운동을 90년도 초부터 해왔으니까 30여 년 해온 결과물로 만든 게 지역사회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집중해서 한 게 이 먹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농업 정책이 아니라 이제 먹거리 정책으로 아예 바꾸잖아요. 농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문제다. 이건 이 먹는 문제다라고 해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푸드 플랜과 국가 푸드 플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장 중점 뒀었는데 그 개념이 지역에서 먹는 것을 선순환하게 하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는 이 구조를 만들자는 게 아주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 그냥 무상급식 할 때 뭐 그렇게 이슈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했지만 그걸 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에 가는 거에 대해 제가 굉장히 저항이 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바른 급식이고 더 나은 급식이 필요했지. 어른들의 어떤 정치 플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이들한테 옳은 급식을 준 건 아니에요. 반듯한 급식이 아이들한테 안전한 급식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상급식 논쟁으로만 갔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팠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거리 내용들을 굉장히 집중했었다는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수도 없이 춘천시청에서는, 군포시청에서는, 또 경기도청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일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돈들이 그 안에서 집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집행되어지는 돈마다 어떤 이유로 그 어떤 계획이 생기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되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관심이 있어도 모르고 또 대부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정부는 민감성 예산이라고 그러고 도정부 예산을 둔감성 예산이라고 제가 막 이름을 붙였는데 더더욱 도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은 아무도 몰라요. 깜깜해요.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보다 더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뭔가 실생활과 연동되어지는 원래 예산 집행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 마구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확확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엉터리 자치가 만들어지고 엉터리 분권이 이루어져서 마치 도정부에게 권한을 키워주면 자치구 분권이라고 생각해. 또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의 권한이 정치적 권한이 커지니까 그걸 자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분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가 더 되어질수록 시민들의 삶에 점점 가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시정부 예산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에서 3천억까지 예산 구조가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 우리 실생하고 연결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무심할 뿐이지. 그래서 민감성 예산이라고 해요. 하나하나 뒤져보면 왜 저게 저렇게 가지?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 누가 뒷돈에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왜 저게 저렇게 집행될까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되면 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들을 가지고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든지 더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고 공의롭고 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여기 윤호창 씨하고 같이 하는 무슨 포럼에 가서도 제가 막 별로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한 건데 혼 좀 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촛불 전국에서 제가 안타까워했던 대목이 뭔지 아세요? 그 계엄 딱 터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막 이제 촛불 행렬들이 막 이제 전국을 막 뒤집고 막 이러니까 와, 저 미친놈이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좀 더 지역에 깊게 들어가고 그런 자주적이고 자치활동을 해야 될 에너지를 다 중앙으로 다 쏠리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내가 분노했어요. 사실은. 또 한동안 또 중앙 이슈 가지고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지역이 지금 이렇게 엉터리가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거기 우리가 개입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것 다 만들어야 되고 우리 삶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걸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또 우리 시선을 절로 다 돌려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무너지고 청년청이 뽀개질 때 촛불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광장의 정신들이 거기에 반응이 안 된 거예요. 광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를 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역사회에서 청춘회를 만들어서 미래의 새로운 발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촛불 에너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무관심해요. 막는 놈이라 그래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전국 의제라고 생각하면 이건 막아야 되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귀한 실험이었습니까? 그게 안타까웠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행정에서 진행되는 그 세세한 것들을 왜 시장이 그렇게 타치를 하냐고 저를 탓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보통 2분, 3분 단위로 저한테 와서 어떤 결제를 받기를 원해요. 2분, 3분 단위가 아니라 아마 어떤 때는 하루에 몇십 가지가 매일 어떤 쓸모없는 것을 향해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지금 어딘가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죠. 맞다고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웃이 단절돼서 이웃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우리 길을 하나 만들잖아요. 길이 2차선이 4차선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뻔해요. 2차선이 4차선이 돼서 이 교통 흐름을 확 줄여준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걸 포장해서 4차선이 되는 순간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완전히 남의 동네가 돼. 이웃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깊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것이 내가 거기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무관하고 무관심하는 순간에 어이없는 일이 수두룩하게 벌어지는 거야. 그 하나하나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시민의 것으로 바꿔놔야 돼요. 시민의 시각에서 다시 조정해놔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을자치만 얘기해요. 마을자치. 동네에서만 하자고. 근데 저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동네를 매일 다른 거로 자극하고 있고, 자극하는 게 구조화되어 있고, 그것에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그 마을에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 한들, 물론 그 아름다운 그런 서사가 왜 안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나, 시청도 한번 뭔가 바꿔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당하고 싸우기도 싫고, 하는 구조가 참 싫어서 싫죠. 근데 거기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의존형 사회 구조가 그냥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광장 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엄청난 에너지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뿌듯하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그 에너지에 감동하고 그 얘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벅찬 자부심으로 사는 때가 언제 있어요? 17년도에도 그랬고 6월 항쟁 때도 그랬을 테고. 그러나 바로 내 삶이 무너지는 곳이 내가 발딛고 있는 내 동네에서, 그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함께하고 있는 이 뭔가 사슬, 그 구조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갖죠. 너무 많이 오래 했죠? 이게 말 많은 사람이 말 많아. 춘천에 사례가 좀 궁금했는데, 네. 시장에 가시니까 오늘 조금 얘기 좀 들으니까 인간이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이게 한 27, 8만? 네네네. 되거든요. 면제는 조금 많지만 분포가 이 정도 되고 분포 30만 안 돼요. 30만 안 돼요. 28만? 18만 줄었어요. 26만 줄었어요. 이게 줄고 이제 사실 저도 이게 이제 시민의회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수도권에서는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시도된 사례들을 있는데 이제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네. 정치 권력은 늘 바뀔 수 있는 기회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고 그런 면적에 있어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갈 수 있어서 저희도 군포에서 협동조합을 시도하다가 소비협동조합 시작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판단해요. 물려가지고
소비자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대중적인 이 건강한 생명을 늦춰버렸어요. 이제 그런 물류 주식이 막히다 보게 됐는데 좀 다양한 협동조합에 대한 시도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재밌는 협동조합도 있어요. 9988이라고 우리끼리 노는 거인 같지만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라 이 사람을 갖다 진짜 네. 한 100명 미만의 이제 농장도 하나 하고 식당도 보고 그러니까 뭐 좀 중장년, 노년에 가까운 50대 하기도 하는데 사회경영에 큰일나는데 우리끼리 좋은 거죠 일단 그 시장에 바뀌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스스로를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단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계에서 그런 한계죠. 그런 생활 속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자주 하고 이랬는데 춘천만 해서 수도권에 좀 떨어져 있어서 좋기도 한데 제가 KTX 개통되고 나서 들었거든요. 다 수도권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KTX 개통이 지역의 자립력을 약화시키고 똑같은 뭐 비슷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네. 이런 식의 딜레마가 있어요. 수도권 똑같은 딜레마. 그런 점에서 좀 이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그 탐욕을 놓지 않을 거거든요. 네. 예산을 한 8대2, 뭐 10점 몇 대2 잘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게 외로운 섬처럼 지역으로만 존재해 어려워. 가능성이 있지만 어려워. 또 정당 구도가 있고 또 수도권은 인구 이동이 워낙 많고 춘천마다 고향의 식당이 많은데 네. 분포는 워낙 인구가 심하니까 우리가 지역 신문을 만들어서 지금 30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도 기준만큼 유지하는 건 했는데 여러 시도를 해보고 신단도 해보고 그래서 좀 고민을 산뜻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춘천의 사례를 좀 자세히 공부해야겠고 정치적인 단체장의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갔기 때문에 갖는 효율도 있지만 바뀌니까 아이디어도 허물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약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앞에 시장도 그런 시도를 좀 하나가 하는 거니까. 네, 네. 다 듣고 말씀하시죠. 저희 먼저 좀 기회를 주시죠. 네. 저희 지금 강의가 전국의 정부 포럼에 그 라이브 되고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선 그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지금 신혼여행에 참여하시는 연재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청년 모임을 구성하셨을 때 참여할 청년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아까 이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집한 것도 아니고 청년청 그 실무 주체들이 100개의 대화라고 하는 시민과의 도전적 만남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00개의 대화라고 해서 100명의 대화가 아니에요. 100개의 한 개인도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고 각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 도시의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생각할 때 시장이 되면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청년의 우선순위가 뭐냐. 뭐 하여간 그런 걸 자기들끼리 묻는 물음을 하고 그 답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낸 결론이 이게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뚝딱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 화려하고 좋은 아주 선진적인 걸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 어떤 그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가지도 아니하고 그 지속성도 없고 일회성에 불과할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다수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뭘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 때문에 공개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133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00개의 대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네트워크 멤버십이 그 130명이 넘는 자발적 자원들이 모이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분들이 당시 1년 넘도록 거의 3년에 걸쳐서 계속 뭐 해마다 모았겠죠. 계속 모으면서 청년청장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청년청장을 뽑았어요. 뽑고 그 청년청장이
그걸 리드해 나가면서 회의를 한 거죠. 지가 이끌어가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청춘의회를 이끌었어요. 진행을 했어요. 네. 저는 간단하게 저는 좀 찬물 끼얹는 질문을 좀 아유, 하세요. 말씀하세요. 좀 몇 가지 중에서 네. 지금 청년의 이제 그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시장님은 되게 그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계속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제도를 참여했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 시장이 바뀌었을 때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다른 얘기를 한다고 빠이빠이하고 떠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 입장에서 뭐냐면 정말 그게 좋은 제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제가 생각 안 하는데,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 청춘의회는 제 게 아니고 그분들 거였고.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무실에서도 전임 시장 때 그 문화도시를 추진하다가 시장이 이제 바뀌니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데모해서 1년간 좀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참여했던 거는 이게 정말 우리 시의 인원들, 주민들이 4년에 50% 바뀌는 시에서 우리 시를 스스로 알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그 시장님도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조금만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시장 운영을 못하긴 했는데 물론 그 도시 탐사나 이런 거 참여했던 사람들 자체는 제가 보니까는 그 지속하자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춘천시 청년들이 정말 아니면 좋은 제도였으면 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을까? 아니면은 이것도 또 다른 관주도가 아니었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실무 구조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게 유지가 됐지, 그 실무가 없는 상황에서 유지가 됐겠냐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전제를 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자기들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만들었다고도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 어쨌든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는 건데,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뭐 그거 굳이 이렇게 구차하게 하네 라고 하는 것도 제 마음이 그랬어요. 뭐 그 뒤로 후임 시장한테 괜히 제가 정치적 발언하는 것도 그래서 거의 저는 뭐 발언 자체는 안 했는데 가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 것뿐이고, 그 실패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뭐 실패 여부는 제가 실패 여부가 아니고 그게 정말 좋은 제도였다면 133명 중에 10명이라도 계속하자고 시위를 하자고. 제가 그걸 그냥 그렇게 시위를 왜 안 했겠고 뭐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쫙 끌어가는 것들이 어느 날 딱 정중단을 합니다. 그 정말 막 했어요. 그 하는 것도 보긴 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좀 시니컬하더라고,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방식들이. 예, 저 시간상 한 두 분만 더 시간 제한을 먼저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예. 저는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그 일을 했었던 경험으로 오늘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근데 그 마을 자치나 그런 청년의회나 이런 게 잘 운영될 수 있었던 어떤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한테 뭔가 그분들의 니즈가 많았던 건지, 아니면 뭐 예산을 20억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랬는지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근데 저는 그냥 원래 판을 만들어 놓으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이런 게 아니고, 청년들 모아놓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잘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난 아닌 것 같아. 그냥 원래 잘하는 분들인데,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껏다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만 만들어 간 거지, 지역사회에서 제가 갖고 있던 반성은 뭐냐면, 정치인들한테 지역의 살림과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절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결코 그 사람들이 대신에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 반복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게 가장 맞다. 그래서 그 시장이 할 일은 그런 기회, 그런 공간,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지, 지가 다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본 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두 분, 먼저 하세요. 저희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열정에 감명을 받았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미완이니까 다시 또 원래 자리로 오셔가지고 완성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 자립에 관련해가지고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이게 이제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별로 제가 한 게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 작동 원리라든지, 그리고 또 에너지 자립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지 문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산업 클러스터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이거는 또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창업이요? 산림산업 클러스터. 근데 그 두 번째 거가 원래 그래서 이게 빠졌어요. 제가 뺐어요. 먼저 거기 자료를 놓고 여기는 제가 안 집어넣었었는데 그 자료는 안 넣었던 게 제 일이 아니라 그거는 그 강원도지사가 진행했던 건데 그걸 이제 수열도 그런 또 대체 에너지로 승격이 돼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자료에 들어갔었던 것 뿐이고 저희가 했었던 사업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소양댐물을 활용해서 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화해서 뭘 쓰겠다라고 하는 컨셉인데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사과 클러스터를 산림과 관련해서는 산림자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리사이클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산속에 나무가 잘 있기만 하길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도 자원이다. 나무 가지고 집도 짓고 나무 가지고 다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나무를 그렇게 보는 나무만 한 30년 동안 강요받아 와가지고 나무가 다 수입해 오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한 어떤 구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